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마비됐던 정보 시스템 가운데 39개가 복구됐다고 정부가 오늘 밝혔습니다. 복구된 시스템에는 우체국 금융서비스, 모바일 신분증 열람 서비스, 119 다매체 신고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정부 24 홈페이지는 아직 접속이 안 되고요. 우체국 우편 서비스, 전국 화장장 시설 검색 사이트, 부동산 종합 공부 시스템도 멈춰서 있습니다. 경찰은 국가정보관리원 화재의 원인 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화재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화재 책임을 두고 여야는 내탁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포함한 주요 현안들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과 함께 말씀 나눠보고요. 이어지는 3부에선 품격 토론 준비돼 있습니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 주요 정치 현안들 짚어보겠습니다. 전격 시사는 유튜브로도 실시간 방송됩니다. 9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출발합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합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찬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정보 전상망 마비로 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화재 발생부터 현재 복구 상황까지 좀 정리해 주시죠. 예, 일단 사고는 지난 26일 밤에 일어났습니다. 정부 전상망의 중심인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이제 불이 나서 정부 업무 시스템이 이제 중단된 겁니다. 이 배터리, 리튬 배터리 한 개에서 시작된 불에 정부 주요 전산망이 모두 마비가 됐습니다. 이 불로 전산실 안에 있던 배터리백 384개가 모두 탔고요. 국정자원이 운영하는 정부 업무 서비스 1,600여 개 가운데 3분의 1에 달하는 647개가 멈춰섰습니다. 불은 10시간이 지난 그제 오전에 진압됐고, 정부는 어제 오후 화재의 피해를 입었던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전산망 네트워크 장비와 핵심 보안 장비가 일단 복구는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화재로 이 정부의 행정업무 정보 시스템 647개 가운데 이 96개가 직접적인 손상을 입어서 중단됐고, 이 나머지 500여 개가 화재로 발생한 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전체 서버 전원을 차단하면서 함께 중단됐습니다. 이 전부 복구까지는 약 2주 정도 걸릴 거로 예측이 되는데요. 정부는 직접 피해를 입지 않은 551개 정보 시스템을 어제부터 순차적으로 재가동해서 정상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직접 주재했죠. 예, 이 대통령은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번 화재 때문에 국민들께서 큰 불편과 불안을 겪고 있다면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집권 도중 발생한 일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사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 대통령은 예측 가능한 일이 벌어졌고 대비책이 아예 없었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유사한 사건이 민간에서 있었고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지시했을 텐데 그러면 정부 전산망에도 비용을 들여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최근에 그 3시간 안에 복구할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렇게 큰 소리 쳤다는데 지금 이틀이 지나도록 복구가 안 된다면서 정부의 대처와 복구 현황을 신속 투명하게 공개하고 복구에 시간이 더 필요한 부분은 대체 방안을 만들어 안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 2년 전에도 좀 비슷한 전산망 장애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2023년에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지방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좀 유사한 사고가 나자 속수무책으로 복구가 더딘데요. 보통 이중운영 체계라고 하죠. 이것이 없어서 같은 피해가 반복된 데 놀랐다면서 이 대통령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문제는 일상 업무가 시작되는 월요일 오늘부터인데 어떤 업무들이 아직 제한되고 있을까요? 예, 그 주민등록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발급해 주던 이 전자정보 홈페이지 정부24 계속 멈춰 있는 상태입니다. 24시간 운영되는 무인민원 발급기도 여전히 사용 중단된 상태고요. 보건복지부와 소속기관에서 운영하는 대민 행정서비스 접속 여전히 제한되고 있습니다. 이 복지부와 소속기관 홈페이지뿐 아니라 복지로 등의 접속이 불가능한 상태인데 복지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의료, 교육급여, 또 긴급복지 지원, 아동수당, 기초연금 이런 각종 복지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웹사이트입니다. 그나마 각종 복지급여가 지금 지난 25일 대부분 지급돼서 당장 이 지급 대란이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복지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모바일 신분증이라든지 우체국 금융 서비스 같은 것들은 지금 이제 30여 개 서비스 있죠. 그중 어젯밤에 복구됐다고 정부가 밝혔습니다. 네. 다만 이제 우편 서비스는 시스템 복구에 좀 더 시간이 걸려서 이제 오늘 오전 서비스 제기를 목표로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네. 재산세가 이제 이달 말까지 내야 그렇죠. 하는데 예. 이것도 10월 15일까지 일단 연장이 됐습니다. 네. 국가정보관리원에선 화재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감식이 진행됐습니다. 예, 경찰은 앞서 실시한 1차 감식 등에서 확보한 이 리튬 이온 배터리 380여 개를 외부 침수조에 보관 중입니다. 이 배터리들은 추가 발화 가능성이 사라지는 대로 국가수에 보내 정밀 감정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리튬 이온 배터리가 폭발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20여 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도 구성했습니다. 화재가 배터리 교체 과정에서 일어난 단순 사고인지 안전조치 비비나 작업 실수 탓인지 밝히겠다는 겁니다. 수사팀은 이를 위해 배터리팩 분리 작업 당시 분리 방식과 사용한 도구에 문제가 없는지 상황을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 지난 주말 국회를 통과했죠. 예, 이명박 정부 때 출범한 방통위인데 이제 17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이 법이 시행되면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 위원장은 어제 위헌 법률이 졸속 통과됐다면서 이제 헌법 소원 제기 등 할 수 있는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반발했습니다. 현재 방통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료방송 정책 기능을 더해서 이른바 방미통위가 새로 출범하는데요. 지상파, 종편, 또 보도종문 채널뿐 아니라 인터넷 TV, 케이블 TV와 같은 유료 방송 플랫폼 심사까지 전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소관 사무가 늘어나는 만큼 위원 수는 현행 상임위원 5명에서 7명으로 확대됩니다. 네. 이렇게 정부 조직 개편에 따라서 국회 상임위원회 명칭 그리고 소관 사항을 주정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됐나요? 네, 어젯밤 본회의를 넘겼는데 이 기획재정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가 각각 재정경제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합니다. 이 재정경제기획위는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서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로 각각 분리됨에 따라 이름을 바꾸게 됐는데요. 재정경제기획위에서는 이 재정경제부와 또 국가데이터처 소관사항을 관할합니다. 수정전 개정안에서 운영위 소관이었던 기획예산처도 이 재정경제기획위가 맡습니다. 명칭은 그대로지만 운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회는 각각 국회 기록원과 이 산업통상부 또 이 지식재산처 소관사항을 담당합니다. 개정안은 또한 이 국회 의정활동에 관한 기록물 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국회 기록원의 설립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30일 예정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 이런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나요? 예,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재판의 합의 과정을 해명하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이는 사법의 독립을 보장한 헌법 103조와 재판부 합의 과정 비공개를 정한 법원조직법 65조, 또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관련 법률에 등에 따라서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겁니다. 지난 5월 대법원 판결 당시 이 대통령이 무죄라는 취지의 소수 의견을 냈던 오경미, 이흥구 대법관과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재판을 맡고 있는 지규현 판사 등 청문회 출석 요구를 받은 다른 법관들도 비슷한 취지로 불출석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야의 반응 어떻습니까? 출석을 요구했던 민주당 측은 국민의 대표인 입법부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조차 저버린 오만한 태도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불출석 의사를 전한 것도 모자라 지난 5월에 냈던 문서를 그대로 복사해서 이른바 이 복붙이라고 하죠. 복붙 의견서를 냈다. 그러면서 최소한의 성의가 없다고 공격을 한 겁니다. 이 국민의힘은 어제도 장외투쟁에 나섰는데요. 법원과 검찰을 손에 넣고 언론과 국민의 입을 틀어막은 뒤 다음 단계는 야당 말살, 이후 최종 목표는 장기 집권이 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네. 서울시가 한강 버스 운항을 시작한 지 열흘 만에
운항을 한 달간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예, 이 지금 잦은 고장과 시민 불편 거기에다가 이제 안전 문제까지 불거지자 서울시가 이제 오늘부터 중단하겠다고 한 겁니다. 서울시는 시민 탑승을 한 달 동안 중단하는 대신 승객 없이 시범 운항을 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을 태웠을 때처럼 하루 14번 운항을 진행해 운항 데이터를 축적한 다음에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전략을 마련하겠다는 겁니다. 이 선체 주요 부품의 성능 안정화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고요. 서울시는 불가피하게 시범 운행을 하게 됐다면서 이 앞서 한강버스 정기권을 구매한 이들에게는 환불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 최영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 7시 15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출근길 교통정보입니다. 일찍부터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에서 일산 쪽인데요. 성내 부근에서 추돌 사고도 있었습니다. 처리는 됐지만 시흥 부근부터 여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동 쪽으로 전체 23km 구간 막히고 있는데요. 특히 반월 터널에서 부곡 쪽으로 답답하고요. 마성 터널에서 양재 터널 쪽으로 밀려가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쪽입니다. 기흥 부근에서 신갈 분기점 쪽으로 속도 떨어지고 있고요. 판교 분기점에서 반포 쪽으로 긴 구간 속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분당 내곡 간 서울 방향으로는 시흥 지하차도 주변에서 구룡 터널 쪽으로 정체가 이어지고 있고요. 분당서로 장지 나들목에서 청담대교 쪽으로 속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실시각 증시 현황과 전망을 발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현 팀장 전화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미국 증시부터 보겠습니다. 현지 시간 일요일이고요. 지난주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미국 시장은 역사적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소폭 횡보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5거래일간 다우지수와 S&P 500, 러셀 2000은 약보합, 나스닥은 0.65%가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만이 1.17% 상승을 보인 한 주였습니다. 9월 26일 기준 S&P 500의 12개월 포워드 EPS는 0.2% 오르면서 연초 대비 7.6% 올랐으며 12개월 포워드 PER은 22.66배, 12개월 포워드 PBR은 5.43배를 기록했습니다. 밸류에이션은 2000년 닷컴 버블이나 2020년 코로나 이후 최고 수준이지만 월가에서는 소비가 계속되는 한 고용과 기업 수익이 안정적일 것으로 보여 지금은 과열보다는 피로감 단계라며 10월 단기 조정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 시장이 횡보하는 가운데 금요일 시장은 3대 지수가 일제히 상승을 했군요. 지난 금요일 미국 시장은 3대 지수가 일제히 0.5%대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이는 금요일 장전에 발표되었던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가 견조하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던 이유는 셧다운 우려와 10월 3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 때문입니다. 지난주 발표된 미국의 8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표인 PCE 발표 결과에 영향을 받은 걸까요? 미국 증시는 최근 하락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됨과 함께 PCE 발표에서 보여준 견조한 소비 지출이 상승 요인이었습니다. 헤드라인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74%, 코어 PCE는 전년 동기 대비 2.91%를 기록하며 예상치에 부합했습니다. 핵심 상품들의 물가는 약화된 가운데 서비스 부문의 가격 압박이 확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로 관세 영향을 덜 받는 품목이 물가 상승을 주도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증시 투자자 시선은 두 군데로 쏠리는 것 같습니다. 연방정부 셧다운 일시 업무 정지 가능성 그리고 고용 보고서인데 셧다운부터 볼까요? 미국 연방정부의 2026년 회계연도 예산안 마감 시한이 9월 30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 예산안에 대한 양당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연방정부 운영 폐쇄, 이른바 셧다운에 대한 우려가 점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상원 휴회가 종료되는 9월 29일 자정까지 공화당 측 임시 예산안에 대해 재표결이 진행될 예정이며 9월 30일 자정까지 통과되지 않을 경우 셧다운이 발생합니다. 그럼 셧다운이 되면 구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기게 될까요?
우선 경제 지표들 발표가 미뤄지게 됩니다. 투자자들이 참고하게 되는 모든 데이터들의 발표가 지연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과거 사례를 보게 되면 1주에서 2주간 셧다운으로 인해 발표들이 지연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표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었습니다. 그러면 셧다운 가능성은 어떻게 점쳐지고 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의 책임을 돌리면서 셧다운 위협을 일축했습니다. 다만 과거 사례를 볼 때 20차례의 셧다운 기간 동안 S&P 500 지수의 평균 변동은 미미했습니다. 미국 투자은행 트루이스트의 키스러너는 단기 변동성은 있겠지만 지속적 충격은 없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만약 셧다운이 안 된다면요. 투자자들은 10월 3일에 나오는 9월 월간 고용 보고서에 집중할 텐데요. 고용 지표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지난달이었던 8월 월간 고용 보고서의 경우 실업률이 4.3%였고요. 이번 9월 실업률도 4.3%로 동일하게 유지될 것으로 시장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 지표가 나쁘게 나오는 게 증시에 좋은 걸까요? 연준의 목적은 최대 고용과 물가 안정입니다. 그 한 축인 고용 지표가 나빠진다면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증시를 부양할 수 있는 요소가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고용 지표가 너무 나쁘게 나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맞습니다. 지난 8월 첫 주에 나왔던 실업률 예상치가 4.2%였는데 0.1% 오른 4.3%가 나오면서 하루에 나스닥이 2.24% 크게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만약 그보다 더 나쁘게 나와서 경기 침체 시그널로 인식이 된다면 증시에는 악재가 될 수 있으니 예상치만큼 나와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우리 증시도 미국 고용 지표 전망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까? 코스피가 지난 8월 첫 영업일에 3.88% 크게 하락했던 것도 미국 고용지표 발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증시가 미국보다 더 크게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요일 시장은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2.45% 하락하며 3,38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03% 하락한 83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외국인은 현 선물을 각각 6,600억, 3,500억 순매도했고 기관도 4,900억의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개인만이 나홀로 1조 1천억의 순매수를 보였습니다. 이런 하락의 원인은 무엇으로 보고 계실까요? 주요국 중 가장 강한 상승을 이어왔던 국내 주식시장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수가 하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의 관세와 현금 요구, 반도체 해외 의존도 축소 발언 등으로 인해서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섰습니다. 이러한 원인들로 지난 금요일에 외국인 투자자들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지면서 외국인 매도가 강했습니다. 이번 시장 조정이 언제까지 이어질까요? 현 시점에서는 12월에 있을 추가 금리 인하 확률도 지난주 80%에서 65%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추석 전에 지수가 빠지는 명절 효과까지 감안하면 10월 29일에 있을 FOMC 회의 전까지 시장은 관망 심리가 유지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 주식시장 하락 원인 중 하나로 관세도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새롭게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는 품목이 나왔죠? 최근 금리 인하 이후로 주가가 가장 강했던 바이오 섹터에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10월 1일부터 의약품의 100% 관세 부과 발표가 나온 겁니다. 덧붙여 현재 미국에서 의약품 제조 시설을 건설 중이거나 건설하기 시작한 기업 제품에 대해서는 면제라고도 발표했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의 조사 개시 날짜 기준으로는 바이오 다음 관세 부과 일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sek터는 반도체입니다. 다음 관세 부과가 예상되는 섹터가 반도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신고가를 이어오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금요일에는 많이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3.25% 하락한 83,300원, SK하이닉스는 5.61% 하락한 33만 6,500원으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내 반도체 수량을 수입 반도체 수량과 1:1 비율로 맞출 것을 요구하는 제도를 고려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국 내 투자 확대 기업은
면제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왔습니다. 이는 관세와는 별개로 반도체 쪽에서 새로 나온 뉴스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미국 내 증설 계획이 있어서 해당 사항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하락은 그동안 강하게 오른 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금 있으면 장이 열리는데 오늘 주식시장 흐름과 가장 눈여겨야 할 부분은 뭔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코스피는 0.7% 내외로 상승 출발하며 지난주 마감한 미국 시장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강세를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전일 미국 시장에 따라 오전장의 시초가가 결정되고 오후장에는 금요일 실업률 발표 전까지는 개별 종목의 뉴스에 따라 움직이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전체적으로 약세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일부 오르는 종목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년 6월 말까지 중국의 3인 이상 단체 관광객은 무비자로 15일 범위 내에서 한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중국 관련 수혜주들이 일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제 금값은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국제 금값은 지난 금요일도 0.18% 오른 온스당 3,760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개월에서 12개월의 중기 관점에서 강세 흐름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시각이 많습니다. 미국의 유명 투자은행인 JP모건은 26년 중반 온스당 4,000달러에 도달할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환율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이번 주에는 어떨까요? 원달러 환율은 소폭 상승하면서 1,412원을 기록하였습니다. 주간 종가가 1,410원을 넘은 것은 5월 14일 1,420원을 기록한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화의 강세 요인으로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를 이야기하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8월 말 기준 한국의 외환 보유액은 4,162억 달러인데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를 일시불로 그것도 선불로 달라는 요구가 이러한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채슬리 투자자문 조재환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말씀 나눠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어제 비가 내린 뒤에 오늘 아침 좀 쌀쌀하더라고요. 네, 옛 어른들이 말하기 계절이 바뀌는 건 비가 알려준다고 했습니다. 이 더운 기세가 누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다가 어느 순간 한 차례 비가 내리면 서늘해지는데 바로 가을을 알리는 가을비인 겁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북쪽에서 차고 건조한 성질을 가진 고기압이 일시적으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면서 오늘 아침 서울이 15.7도 등 곳곳의 기온이 15도 안팎으로 내려갔습니다.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낮아져 아침 공기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예, 이렇게 되니까 기온의 일교차가 참 커지는 것 같아요. 네, 당분간 이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안팎까지 벌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한낮에는 서울과 춘천이 25, 청주와 전주, 제주가 26, 부산이 27도까지 올라가 어제보다 1도에서 5도 정도 높겠습니다. 이 본격적으로 일교차 큰 가을 날씨가 이어지는 만큼 환절기 건강 관리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에 10월이 시작되는데 연휴 시작하고도 맞물려 있어요. 전반적인 날씨 어떤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 오늘은 아침까지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 지역에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아침까지 충남과 전라도에, 오전까지는 강원 영동 지역에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늦은 오후에는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산지에 소나기가 내리겠는데요. 예상되는 소나기의 양은 5mm가 채 되지 않을 정도로 적겠습니다. 내일도 낮부터 저녁 사이 수도권 내륙과 강원 내륙 산지, 충청과 경북 지역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10월의 첫날인 모레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그러나 목요일 밤부터 전남과 제주도에 비가 오기 시작해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그 밖에 남부지방과 충청도까지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이번 주에도 간헐적으로 가을비가 내리겠네요.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격 인터뷰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 박상혁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박상혁 의원입니다. 네. 먼저 이 화재 이야기부터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사태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송구하다 이렇게 사과를 했고요. 이 대통령이 신속한 보건과 함께 전임 윤석열 정부의 보호 조치 미비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지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먼저 대통령께서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과를 한 것은 적절한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경위 어찌됐든 간에 지금 집권을 하고 있는 최고 책임자가 사과를 하는 게 국민들로 한테는 예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또 여러 가지 지금 정확하게 몇 개의 서비스가 다시 복구되어서 가동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한 2주 정도는 소요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보고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국정 최고 책임자가 이런 부분과 관련된 국민들께 사과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요. 이게 과거와는 윤석열 정부와는 전혀 다른 저는 모습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어제 대통령께서 대통령 비서실 자체 회의도 하고 중대본 회의도 직접 주재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굉장히 제가 참석했던 장관한테 잠깐 들었더니 굉장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냉정하게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 DR 시스템, 즉 재난 복구 시스템이라고 네. 하는 것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납득할 수 없다. 이미 민간에서 3년 전에 카카오의 화재 사건 때 민간에는 이런 부분을 강제해 놓고 오히려 이 정부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관련 규정이나 매뉴얼 등이 부족했다. 그리고 또한 그동안 예산이라든지 편성이 없었다라는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또 그때도 2년 전에도 조금 화제는 아니었습니다만 행정전산 시스템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때 네. 정부가 3일 만에 뭐 3시간 만이면 다 복구가 가능하다고 네, 당시 장담을 원장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장담을 네. 했던 것 기억을 보면 그간의 말이 얼마나 공수표였는지를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이번에 먼저 사과하고 총체적으로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하나하나 마련해가는 이런 과정들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현장에 또 행안위 소속의 여야 의원들이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브리핑을 또 각각 하셨어요. 일단 민주당에서 한 브리핑을 보면 전임 윤석열 정부의 관리 부실, 특히 배터리와 서버의 방금 말씀하신 이중화 작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또 예산을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번 화재가 발생하는데 제일 큰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뭐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이 배터리와 서버를 같이 두면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았던 게 이번에 화재의 직접적 원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과 관련되어서 지적을 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그걸 복구하는 데에 조금 전에도 제가 지적했습니다만 과거에 민간의 선례 또 정부의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부분들 저는 국민의힘이 좀 안타까운 게 이 사건이 나자마자 예전에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하나 좀 꼬투리 잡아서 뭔가 책임을 전가하려고 했던 건데 지금의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한 100여일이 지났고 지금의 모든 예산 자체가 윤석열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을 지금에 호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난만 일삼고 뭐 저는 왜 따로따로 이렇게 행안위 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야 되는지도 국민들께서 잘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네. 이런 재난이나 사고에는 여야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책임이 서로 간에 뭐 다소 다 다르더라도 지금은 국민들께 복구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인데 이런 자체가 저는 국민들도 납득하기 좀 어려울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민들께서 지금의 상황들이 정말 윤석열 정부가 얼마나 그동안 허송세월을 보냈는지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의원님이 좀 언급을 해 주셨어요. 국민의힘 행안위 의원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입장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대국민 상황은 또 대통령이 일단 어제 했고 그런데 이제 관할 담당 장관이 윤호중
행안부 장관을 비롯해서 관계자 문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실까요? 뭐 저는 국민들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윤호중 장관이 취임한 지 뭐 정부가 시작한 지 100일이고 윤호중 장관은 일한 지 그보다 훨씬 더 짧은 시간일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서버의 이중화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된 게 우리 이재명 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국민들께서는 좀 황당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윤호중 장관으로 하여금 더 재난복구 시스템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예상을 제대로 편성하게 하게끔 이번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과정 속에서 더 많은 격려와 또는 주문을 하는 게 국민의힘에 좀 필요한 자세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밤에 화재가 발생을 했고 토요일에 필리버스터가 계속이 되고 있었는데 국회에서는요. 민주당에서 국민의힘 쪽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을 했는데 국민의힘은 악법 강행 처리 중단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거부를 했습니다. 이런 국가기관 정보망 마비 사태 이런 상황에서 국회 대치는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쟁점이 된 법안이 사실은 정부 조직과 관련된 법안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조직법과 미디어 방송통신위원회 설치법이 먼저 통과되었고 현재 이 기자회견 할 때 당시의 법은 국회법입니다. 즉 이 정부 조직을 국회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 국회법의 국회 상임위 명칭을 지금 바꾼다든지 이런 정도의 수준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런 국가적인 여러 가지 재난 사태가 발생하면 하던 정쟁도 멈추고 일을 해야 될 상황에서 계속 이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가 너무 황당할 따름이고요.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 게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게 국민의힘 의원들이거든요. 본인들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본회의장에 없습니다. 오히려 민주당 의원들이 더 많습니다. 본인들이 하자고 해놓고서 본인들도 들어와서 자신의 당 의원들이 하는 걸 듣지도 않아요. 심지어 국민의힘 소속 국회 부의장인 주호영 의원은 필리버스터 사회도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원식 의장과 우리 민주당 부의장님만 돌아가면서 지금 이 사회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나 무책임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냉정하게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비판의 목소리를 좀 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오후면 4개의 쟁점 법안 처리가 끝날 텐데 이후 정기국회 운영 어떻게 될까요? 이제 뭐 오늘로 하면 증언감정법까지 하면 4개의 법안이 다 통과가 되거든요. 다음 주 이제 그 추석 연휴가 지나게 되면 국정감사가 시작이 됩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못된 과제들을 청산할 수 있는 중요한 또 기회일 것이고요. 지금 국정자원의 사제와 같이 여러 가지 필요한 또 예산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한 관세 협상이라든지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여러 가지 또 대외적인 또 민생 문제 이런 부분들을 좀 다뤄야 되는 중요한 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회는 앞으로 국정감사의 준비와 여러 가지 그 현안들에 대해서 또 그 이후에는 여러 가지 아직도 남아 있는 개혁 입법들이 있습니다. 사법개혁 입법, 네네. 또 가짜 정보에 대한 대응 입법들 이런 부분들 저희 당에서도 아마 곧 뭐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입법 처리 그 이후 예산 처리로 지금 이어질 전망입니다. 네. 쟁점 법안도 있는데 또 비쟁점 법안 중에서도 여전히 처리가 안 된 게 많아요. 이건 어떻게 될 것으로 보고 계신가요?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했던 비쟁점 법안이 지금 쌓여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1차적으로 하지 못했고 이번에도 또 처리를 하지 못해서 계속 비쟁점 법안이 쌓여 있는데 이런 비쟁점 법안에마저도 필리버스터를 하겠다. 뭐 70일 동안 필리버스터를 하겠다는 등 이런 좀 황당하고 국민들은 전혀 안중에 없는 발언들을 하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비쟁점 법안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 대부분이 다 민생 관련 법안들입니다. 여야가 다 합의했던. 그런데 그런 것까지도 발목을 잡아서 국회를 마비시키겠다. 또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장외로 나가서 윤석열 어게인과 같은 그런 좀 아스팔트 극우의 외침을 하고 있다든지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국회의원의 본연의 자세는 내팽개치겠다라는 그런 전 자세로밖에 볼 수 없다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번에 통과된 것 중에 하나가 방송미디어통신위 신설법. 이 법이 통과가 되면서 방통위가 17년 만에 폐지됐고 이 법이 시행되면 이진숙 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되고요. 그런데 이진숙 위원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비판을 쏟아냈고 헌법 소원 제기 등 법적 대응을 예고했는데 이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저희들이 통과시킨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그간 관련된 방송과 미디어에 분산되어 있던 것, 좀 방통위 또는 과기부에 분산되어 있던 부분들을 다 모아서 오히려 수혜자인 국민들한테 훨씬 더 편리한 법을 만든 거거든요. 저는 이진숙 위원장이 지금 과거에도 대구시장에 출마하려고 했고 내년에도 출마가 예상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 자기 몸값 높이기 위해서 이런 언론 프레이 뭐 이런 헌법 소원 운운하지 말고 자신이 망쳐놓은 언론 미디어 환경에 대해서 사과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윤석열 정부에서 여러 방송 미디어 정책을 통해서 이 우리 방송을 얼마나 황폐화시켰는지 그거부터 본인부터 반성을 먼저 해야 됐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치에 기웃거리거나 할 때가 아니라 본인은 수사받고 있는 법인카드 사용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제대로 수사받는 게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네. 국민의힘이 이제 장애투쟁 아까 앞서 말씀을 하셨지만 서울 장애 집회까지 이제 했어요. 주요 발언들 많이 쏟아냈습니다. 이렇게 장외투쟁 아마 지금 추석 전에는 이걸로 이제 종료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지금 장외투쟁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이 공감하시는 분이 단 한 분이라도 있겠습니까? 지난번 대구 집회도뿐만 아니라 이번 서울 집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나왔던 표현이나 구호 자체가 기본적으로 대선 불복 대선 불복을 뭐 공공연하게 호도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더해서 다시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앉히자는 겁니까? 저는 국민의힘이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민과는 멀어지고 오히려 위원정당에는 더 가까워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여야 대치가 국회에서도 계속이 되고 있고 또 뭐 장외투쟁을 일단락 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 계속 평행선이에요. 이제 곧 추석도 있는데 이런 상황을 좀 풀어갈 방법 민주당에서는 어떤 좀 생각을 하고 계실까요? 뭐 저는 먼저 국민의힘이 지금의 상황을 만들었던 근본적인 원인, 즉 12.3 내란에 대한 사과부터 시작을 하는 것이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저희들이 김병기 원내대표가 얘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란은 단호하게 응하겠다. 그러나 민생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대화하고 협력하겠다라는 게 저희 더불어민주당의 원칙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내란 문제에 대해서 자신의 반성과 사과가 우선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민생 문제에 관련되어서는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여야가 합의 통과시켰던 법안들에 대한 통과 이런 거부터 찾아 나가는 것이 국민들에게 대한 예의고 지금의 정부를 풀어가는 전 실마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른 주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오늘부터 시작이죠. 중국인 무비자 입국. 이게 시행이 되는데 이걸 미뤄야 한다는 주장이 주말에 나왔어요. 나경원 의원이 이번 사태로 화재로 인해서 보안행정 전산망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그래서 오늘부터 허용되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연기를 요구했는데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종차별, 외국인 혐오를 기반으로 한 극우의 전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에 서울 시내에서도 이렇게 특정 국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가 벌어지고 있는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하고는 아주 큰 경제 교역 국가죠. 그런데 중국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번에 이 국정자원의 화재 사태를 빌미로 이 나경원 의원 같이 다선 의원이 이런 부분을 더 호도하고 이런 혐오를 강화시키기 위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실제로 법무부에서 밝힌 바대로 국정자원과는 전혀 별개로 법무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을 한다라는 게 정말 무책임의 전형이고 이런 분이 어떻게 다선 의원을 하면서 초선 의원들한테 뭐 얘기하지 말라고 말을 하는지 그 자체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경원 의원이야말로 지금 입국 닫고 재판 선고 결과나 기다려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내일입니다. 30일에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 대법원장이 5월처럼 불출석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을 했고요. 또 비슷한 해명을 했죠. 사법 독립 침해를 이유로 들었는데 이 의견서 보고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번 청문회가 처음 있는 일인지 혹시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언론에서 그런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지난 5월에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상 그 당시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 대통령 후보를 교체하려고 했던 정치 개입 문제가 발생했을 때 바로 직후에도 이 청문회가 개최됐었고요. 그때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는 그때 불출석 사유서와 똑같은 완전히 복사해 놓은 그걸 갖다가 제출을 했는데 저는 과거에 뭐 초대 대법원장이었던 김병로 선생님도 이 국회에 출석했었던 기록도 있다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왜 사법부에 대해서 불신하는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설명하려면 오히려 국회에 본격적으로 나와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되어서 국회의원들과 대한 질의에 응답하고 그런 것이 오히려 더 자연스러울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우리가 사법부의 어떤 재판이라든지 이런 데 영향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가 오히려 정치에 개입하려는 것을 막아내기 위한 저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이제 조 대법원장이 끝내 불출석을 하고 또 지금 그 정치 개입 의혹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로 이제 법사위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탄핵 가능성까지도 이제 언급이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은 어떤 생각이십니까? 뭐 그만큼 그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 행동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의 반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당 차원에서도 함께 좀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뭐 단순히 법사위만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좀 의견들을 모아보고 또 그에 따른 사안의 또 중대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좀 차분하고 신중하게 토론을 좀 해보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추석이 지나면 국감이 시작이 되고 국감 앞두고서 항상 이제 나오는 단골 메뉴가 증인 채택을 두고 많이 이제 뉴스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재명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총무비서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역대 정권 최초의 비서실장위 총무비서관 이런 표현을 쓰셨는데 강유정 대변인이 국감 증인 출석은 국회에서 결정할 문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근데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출석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 또 며칠 있다가 그건 또 아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전개가 되는 건가요? 저는 뭐 기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책임자는 대통령 비서실장이거든요. 기관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리고 충분히 이런 관련된 사안에 답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굳이 총무비서관까지 부르는 건지 좀 납득은 잘 안 가는데 또한 관례가 그동안 총무비서관이 네. 출석해왔던 관례도 충분히 저는 뭐 또 수긍할 만합니다. 그래서 우리 운영위 차원에서도 좀 더 논의를 하고 네. 또 대통령 우리 여야 간의 그 간사들이 증인 문제는 협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 관해서 협의를 하려고 하고요. 또 대통령 비서실에서 아마 지금 그동안 정부 출범 이후 여러 가지 그 내부적인 좀 정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좀 들리고 있어서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김현지 비서관이 위치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파악을 좀 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한 보도가 있었어요. 여권 고위 관계자로 인용을 했는데 김현지 비서관이 국감에 못 나간다. 그런 사정이 있고 적어도 열흘 이내에 관련 배경이 공개될 것이다. 이런 언급을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혹시 의원님 이와 관련해서 파악하고 있는 게 있으실까요? 뭐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아까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지금 그런 맥락 속에서 혹시 뭐 여러 가지 개편들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나름 짐작은 해보는데 저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문제는 여야 간에
협의 사항이 국회의 몫이기 때문에 그런 관례대로 여야 간에 먼저 우리 더불어민주당 운영위에서 상의하고 여야 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자꾸 말이 오가는데 공개석상에 나와서 그냥 얼굴도 드러내고 또 뭐 여야 의원들 질의에 응답하고 이런 게 구설수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다. 이런 시각이 있는데 의원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김 비서관 자체에 대해서 이 운영위원회에서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신청을 여러 차례 했는데 지금 오랫동안 대통령과 함께 일했다라는 이유만으로 뭔가 뭐 이런 부분을 좀 문제 삼고자 하는 의도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의 총무비서관이 담당하고 있는 문제들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에 대한 흠집 내기 뭐 이런 부분들을 하려는 것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지금 공방이 좀 일어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그런 차원에서 더 이상 국민의힘도 좀 전에도 우리가 대선 불복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흠집 내기 불복 이런 부분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감의 모습을 취했으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그런 차원에서 여야 간에 협의하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증인으로 출석할 수 있는 그런 좀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던 본회의장에서 약간 또 발언 관련한 일이 생겼죠. 김정재 의원이 호남에선 불 안 나나라는 발언을 해서 이게 지금 논란이 있는데 김정재 의원 쪽에서는 재난에는 영호남 없다라는 의미였다. 그리고 사투리로 짧게 축약해 말해서 비롯된 오해다 이렇게 해명을 했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회 국토위 소속의 민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구했고 또 어제 기자회견에서 전현희 최고위원은 제명을 추진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전 귀를 의심했는데요. 그날 그 본회의가 끝나고 나서 이 방송을 보고서 정말 저런 발언을 했나. 왜 그랬냐면 그 당시 상황을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그 표결을 했습니다. 그 산불 특별법에 대해서 표결을 했는데 찬성이 다 들어왔는데 일부 민주당이 아닌 비교섭 네. 단체 의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기권을 누르셨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찬성이 아닌 다른 불이 들어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좀 왜 저 기권을 누르지 혹시나 봤는데 저희 당 의원님들이 아니라 다른 뭐 관련된 의견을 가지신 의원님들이 그렇게 입장을 취하니까 거기서 발언이 나왔고 저희 당에서도 맞대응을 했던 공방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은 정확히 어떤 발언이 나왔는지 몰랐는데 이제 방송에서 확인을 해보니 이런 어떤 호남에선 불안나나 이런 발언을 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다 아시는 거예요. 이 김정재 의원의 설명이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었다. 뭐 지역 사투리 때문에 이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 표결 상황을 보고서 문제를 제기하고 비난하기 위해서 했던 발언이기 때문에 정말 김정재 의원이 3선이나 되신 분인데 정말 자신이 뭐 오히려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서 사과를 하는 게 근본적인 자세지 이렇게 과거에 뭐 윤석열 대통령 시절에 바이든 날리면 같은 이런 해명을 하는 게 오히려 국민들에게 본인 스스로가 부끄럽지 않을까요? 저희들은 그와 관련되어서 얼마 전에도 송원석 대표가 정청래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연설을 가지고 했던 발언까지 저희들은 최근에 국민의힘의 이런 망발에 대해서는 좀 단호하게 대처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관세 협상 관련한 질문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더민주혁신회의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른바 선불 발언. 네. 여기에 대해서 무도한 관세 협상으로 국민 주권을 훼손하는 미국 정부를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 차원에서 지금 관세 협상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방안을 논의하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뭐 관세 협상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여당은 그것을 뒷받침하는 역할에 있습니다. 저는 이런 비판 발언들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나와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제 협상을 담당할 때 그 협상의 당사자들이 가장 상대방에게 주장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우리 국민들의 이 여론이다. 국민들의 특히 뭐 우리 여당뿐만 아니라 야당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얼마나 든든하게 상대방 미국과 협상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예를 들어서 이 투자금 3,500불이 선불이다. 이런 반응에 미국의 주장에 동조하는 겁니까? 오히려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오히려 강력히 정부 여당과 힘을 합쳐서 미국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이런 요구 자체가 부당할 뿐만 아니라 동맹을 오히려 훼손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정말 진짜 보수 정당다운데 그런 목소리가 하나도 없는 게 정말 안타깝고요. 저는 지금의 이 관세 협상을 우리가 대하는 관점과 자세는 모든 국민들이 여야 없이 함께 좀 힘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다시 한번 좀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 그러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늘은 질문 드리겠고 다음 기회에 한번 또 나와주시죠. 예,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네. 나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맙습니다.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원내소통 수석 부대표였습니다. 전격시사 잠시 후 3부에선 본격 토론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터 라디오 DJ 한혜입니다. 오늘은 은희님의 사연 만나볼게요. 저는 휠체어로 이동하기 때문에 동네를 벗어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큰맘 먹고 복잡한 도시 서울로 여행을 떠났죠. 지하철역, 장애인 화장실의 위치,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까지 꼼꼼하게 찾아봤더니 한결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휠체어를 타는 많은 분이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느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고된 하루의 웃음, 안방 일렬의 감동, 가장 필요할 때 여러분 곁에. 이 모두가 시청자 여러분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라 2025년 11월부터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함께 고지됩니다. 수신료 내역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신료 문의는 KBS 수신료 콜센터 1588-1801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KBS는 언제나 여러분의 소중한 일상과 함께합니다.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 KBS 58분 날씨. 아침 공기가 서늘합니다. 현재 기온이 서울 17.1도, 광주 19.5도, 대구 20.4도 등으로 많은 지역이 20도를 밑돌면서 어제 아침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낮습니다. 하지만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 차이가 10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니까요. 건강관리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 내륙과 강원 내륙에는 안개가 짙게 껴서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짧은 곳이 많습니다. 이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차츰 사라지겠고요.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오늘 늦은 오후 한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을 전망입니다.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경북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고요. 이후 목요일 밤에는 제주도와 전남에, 개천절인 금요일에는 충청도와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있습니다. 당분간 기온은 예년 이맘때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1도입니다. 송소진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매주 월요일 정치 현안을 품격 있게 토론하는 품격 토론.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합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아마 이 주제, 이 뉴스를 언급할 수밖에 없는데 국가정보자원 관련 화재로 국가 주요 전산망들이 중지됐습니다. 예견된 인재다. 데이터 이중화에 구멍이 드러났다. 여러 가지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번 사태 뭐가 가장 큰 문제인지 어떻게 보실까요? 홍 대표님. 예,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건 안전관리에 대한 허점이 드러난 거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번에 뭐 일부 알바생 얘기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알바생의 문제가 아니라 안전 매뉴얼 자체가 부실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할 때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된 것 같다 보고요. 두 번째는 데이터 관리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그 백업 데이터는 대구하고 광주 분원에 지금 가지고는 있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일시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 안 된 게 이 대전 분원이 그 작동이 안 됐을 때 자동적으로 그 작동이 됐으면 사실 국가 그 정보 관리망에 문제가 안 생겼을 텐데 작동이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그 순간적으로 일시적 마비 현상이 일어난 거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완이 필요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아직 정부는 뭐 데이터에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실시간으로 백업 데이터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백업 데이터 같은 경우는 사람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어떤 사람은 실시간으로 계속 우리가 자료를 그 백업하는 사람이 있고 컴퓨터 우리가 작업을 그렇죠. 할 때 예. 어떤 사람은 뭐 끝날 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죠.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아마 정부도 계속 어느 정도는 될 거라고 보는데 그게 동시에 실시간으로 이루어진 건지 아니면 약간의 시차가 있어서 데이터 손실이 발생했을지 그거는 아직 정부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문제들에 대해서 빨리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최근에 배터리 화재가 많이 생겼다면 이 서버실의 구조가 지금 조금씩 평면도가 드러나는데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만약의 경우 화재를 대비해서 뭔가 차단 장치라든지 이런 것도 좀 부재했던 그런 문제들에선 전반적으로 저는 이번에 대전 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 센터에 대한 점검과 어떤 그 보안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번에 대전 국가정보자원 관련 이 화재 자체는 배터리 하나의 국가 시스템 이 자체가 멈춰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 행정이 마비된 것이죠. 정부는 이번 화재로 직접적인 피해를 본 그런 전산 시스템 96개를 제한 나머지 551개를 우선 복구하겠다고 하지만은 사실 이 복구 자체가 언제 끝날지 기약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가장 큰 요인은 아무래도 우선 제대로 된 전산망 이중화 장치가 만약 있었다면은 전산실 한 개에 불이 나고 사고 났다고 해도 국가 전산망 마비가 되는 이런 사태는 이제 없었을 것인데. 그러니까 한쪽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쪽이 곧바로 작동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놓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난 2002년도 카카오톡
그러니까 카카오 2022년도 2022죠. 판교 그 데이터 센터. 그렇죠. 그때도 이게 다른 화재가 아니고 리튬 이온 그렇죠. 배터리 이 화재였어요. 그렇다면은 그때 그 화재 사건으로 해가지고 민간에는 그런 전산망 이중화 장치를 갖다 정부가 규제를 시작했어요. 근데 막상 실상 국가 전산망은 이런 이중화 장치를 빠뜨리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건 엄청난 정부의 참 안이한 자세 태도 이런 게 근본적인 문제고 그 카카오 그때 사태 이후에도 2년 동안 실질적으로 정부가 손잡고 있었다는 부분은 이거는 국민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가 없는 부분이고 복구가 오래 걸린다는 건 이건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히 치명적인 약점을 드러낸 그렇죠. 거죠. 네네. 또 대한민국은 무슨 정부입니까? 디지털 정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앞으로도 AI 3대 강국을 또 지향하는 그런 정말 이 전산 전문 그런 국가의 이미지가 있는 건데 이번에 상당히 큰 데미지를 입었습니다. 네. 이 와중에 사실 앞서 프로그램에서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행안위가 이제 현장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상황을 파악을 했는데 여야가 또 각각 따로 브리핑을 하고 서로 누구 책임이 더 크냐. 이게 뭐 사실 지금 앞서 카카오 또 2023년에 또 일부 있었던 일들 또 지금 2025년에 이렇게 일이 일어났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상황이 또 자연스럽게 전개가 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이번 국가 전산망 마비 같은 경우는 이 좀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에 대한 그런 경고이 또 될 수도 있어요.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그렇죠. 경고다. 이 대전 전산실 이 화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정전 그런 전원 장치 그러니까 UPS용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리튬이온 배터리에서 발생한 거거든요. 그 작은 화재지만은 이걸 진화하는 데는 22시간이나 걸렸어요. 지난 금요일 날 그냥. 그렇기 때문에 이 리튬이온 배터리를 진화하는 방법은 현재 뭐 물을 많이 뿌리거나 그 물을 이번 많이 뿌릴 수도 없었던 게 바로 옆에 전산 서버가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또 그렇지도 못해 초기 대응 자체가 네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부는 계속해서 지금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이 재생에너지 확대를 갖다 계속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초대용량 배터리인 이런 그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를 계속 대폭 늘리는 그런 추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이런 그 대규모적인 이런 전산 시스템에는 안정적인 전원 장치 공급이 네. 대단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렇죠. 가령 원전 뭐 이런 걸 또 중단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려 가지고 안정적인 이 전력 공급이 좀 힘들어진다든지 이런 상황이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홍 대표님 지금 이제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에 있기 때문에 이 재생에너지 확대까지도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그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 그 확장된 얘기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나 그 재생에너지 활용도를 높일 수밖에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아리백에 대한 규정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혼자 갈라파고스의 섬처럼 그런 그 세계적 흐름에 동떨어져 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그렇게 가는 과정에서 그러면 어떻게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건가 하는 문제인데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이제 그 서버실의 이 배터리 저장 장치가 이제 보장이 있는 곳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그 전환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공간 자체가 좀 더 이번엔 다행인 게요. 지난번에 아리엘 사건하고 비교했을 때 왜 이게 비교가 되냐면 그건 그때 그 당시엔 그건 지하였거든요. 근데 이번엔 지상이었기 때문에 사고가 덜 난 거예요. 빨리 열기를 빼낼 수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예를 들면 의무적으로 지상에 보관한다든지 또는 결국 이번에 그 고열 160도 이상 그 배터리 열이 올라가면서 가운데 막 그 PPP라고 해서 약간 이제 그렇죠. 뭐랄까 필름이라고 그래서 약간의 막이 이제 있죠. 막이 있어요. 분리막. 네네. 이게 이제 결국 이제 일종의 이제 그 플라스틱 필름 같은 건데
어느 정도 열은 견딥니다. 근데 이게 계속 열폭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 온도가 올라갈 경우에 뭐 몇백 도, 며칠 이게 뭐 1000도까지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네, 어제 현장에서 1600도라고 그렇죠. 브리핑이 나왔죠. 그러니까 계속 온도가 올라가면 160도입니다. 160도. 죄송합니다. 예, 예. 160도. 그러니까 심한 경우에 이렇게 막 그 저 수백 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열섬 현상이 못 견디고 결국 화재가 이제 발생하게 된 건데 보통 이게 한 100몇십 도까지 버티는 것 같아요. 그 필름이. 네네. 근데 그런 열이 오르는 것을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 같은 네.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책임론인데 네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이거는 뭐 어찌됐든 뭐 이 두 가지 있는 것 같아요. 여당은 지난 정부에서 안전에 대한 투자를 줄였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야당 입장에서는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리고 또 이재명 대통령이 과거 야당 대표 시절에 대통령 사과하고 행안부 장관 경질을 요청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좀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궁극적으로 어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현재 집권하고 있는 국정 운영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이 제일 크다. 1차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께서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하셨습니다. 다만 행안부 장관의 경질에 대해서는 지금 취임한 지 한 두세 달밖에 안 되시잖아요. 그 정권 바뀌고 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행안부 장관을 이 문제를 갖고 경질하는 건 좀 그렇고 다만 이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 그리고 보완 조치를 해서 저는 이번에 국회에서 그 국정감사하고 예산 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 시스템에서 추가적으로 이 그 안전 예산, 그러니까 국가 정보자원에 대한 안전 예산은 그 국회에서 증액을 해서라도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김 대표님 말씀 듣기 전에 잠깐 그 카카오 먹통 사태 한 번만 더 짚고 가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연도 얘기가 숫자가 나와서요. 2022년도 10월에 발생을 했었습니다. 맞아요. 네, 김 대표님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 화재로 이제 그 쌍둥이 시스템인 이 전산망 그러니까 이중화 그러니까 백업이죠. 네네. 백업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이중화는 이제 이런 재버프 시스템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거. 이거는 2조 때도 실록이라든지 사초를 갖다 보관하기 위해서 수도인 한양에만 사고를 여러 곳에 사고를 둔 뒀죠. 거 아니죠. 사고를 여러 곳에 전국에 여러 예, 군데 다섯 예. 군데인가에서 네네. 뒀잖아요. 네. 그렇듯이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 대전 보능과 강주 센터 간에 이 시스템이 일부는 구축돼 있었어요. 그렇지만은 데이터 백업 정도의 아주 최소한 필요 수준이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 백업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추고 있지만은 이걸 예산 부족으로 실제적으로 가동할 시스템은 전혀 갖추지 못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또 국가적인 재난 상황이 또 만들어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국가 전산 자원과 시스템을 보호할 그런 공주센터가 진작에 그 운영이 돼야 되는데 이 정치인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상당히 큰 반성을 해야 돼요. 자기 지역에 그냥 필요 불가결한 그런 예산을 따느라고 실질적으로 이렇게 투입돼야 될 이런 것은 그냥 예산 미비 때문에 공주 분원이 제대로 이렇게 가동이 되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예산 문제로 이 건물만 덜렁 지어놓고 아직 제 기능을 발휘 못하게끔 이렇게 방치해 놓은 그러니까 데이터를 쌓아둘 그런 정작 운영 시스템에 대한 기능은 전혀 구축되지 않은 그렇습니다. 부분.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이제 뭐 이런 또 사고 났기 때문에 뭐 부라부라 또 정치권에서 이걸 뒷받침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송구함을 사과로 이렇게 표시할 정도로 그러니까 2022년도 당시도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당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을 경질해야 된다. 그럴 정도로 이런 상황이 이제 중하다 이거죠.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국감에서 이 문제가 충분히 논의가 되고 예산 문제가 빨리 해결되는 게 제일 시급하지 않을까 하는 네. 생각이 듭니다. 이번 화재가 이제 발생을 한 다음에 이제 필리버스터가 계속되고 있는 와중이어서 민주당 쪽에서는 여야 협력을 강조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제안을 했는데 이거 필요했다고 보십니까?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이건 뭐 늘 여당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당연히 국가적 중대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국회에서 좀 더 협조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뭐 중단해 달라 이게 이제 여당에서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근데 뭐 그 필리버스터를 한다고 이게 크게 또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는 그냥 국회에서의 그 레토릭이라고 생각을 해요. 서로 여야 간에. 예, 그렇기 네.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 가서 복구 작업을 할 것도 아니고 당장 뭘 할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필리버스터 과정에서 또 행안이 갔잖아요. 그렇게 뭐 저는 그 자체는 큰 문제, 그 어떤 뭐 필리버스터가 직접적으로 복구에 어떤 영향을 준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이 한번 여야가 되돌아봐야 될 게 이런 국가적 상황, 위기 상황이라는 건 언제 어떻게 올지 모르는데 여야 간의 대치 국면이 장기화됐을 경우에는 바로 대응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이것 갖고 필리버스터를 중단하지 않느냐는 문제에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이 갈등 국면을 지속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정도에서 이제는 좀 정리하고 뭔가 서로 간에 그 대화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 건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죠. 국민의힘은 받아들이지는 않았는데. 그렇습니다. 이제 네. 정치권에서 이런 국가적인 큰 엄청난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은 정치권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또 정부가 그걸 수습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뒷받침, 즉 이런 정치적인 안정 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번 같은 경우도 김병기 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필리버스터 중단만 요청할 게 아니라 먼저 집권당으로서 또 다수 또 지금 이제 입법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민주당 측면에서 필리버스터 원인 제공을 한 그 법안에 대한 처리를 국회의장에게 처리를 좀 유보 요구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좀 중단해달라. 지금은 뭐 정부의 모든 역량을 다 모아서 여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가 분위기를 만들자. 이렇게 가는 게 맞았죠. 네, 알겠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법도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어제죠.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 법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그동안 이원화됐던 방송정책 일환화됐고 또 규제 문제도 혼선이 있었는데 이게 해소가 됐고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 방송 발전에 큰 견인차가 될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거 어떻게 보실까요? 누가 먼저 얘기해 주실까요? 아무래도 먼저 하세요. 야당이 할 얘기가 많으실 거 아니에요. 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이 이제 국회를 뭐 이렇게 통과하면서 이게 결론은 이 법의 핵심적인 내용은 국민들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고 지금 현재 방통위 위원장인 이준숙 위원장을 갖다가 이 법으로 쫓아낼 수 있는 법이 됐구나. 이걸 이제 국민들이 쉽게 느끼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이 법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게 이제 그때 2012년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이제 초대 최신순 방송통신위원장이 이제 그때 취임을 하고 방통위에 출범을 했는데 네. 뭐 조금씩 보완은 했지만은 근본적으로 지금 빠르게 변하는 이 방송통신 미디어 환경에 저건 일정 부분 한계가 있죠. 그래서 이번에 미디어 부분은 뭐 이렇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간장하는 부분 그런 거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렇지만은 이 법을 통해서 그러면은 기존 방통위 위원들 전원이 다 승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던 일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데 유독 방통위 위원장인 그러니까 정무직은 이 법에서 별도로 이제 제한 조치를 둬가지고 승계 대상에서 포함이 되질 않는 그런 결론은 이준숙 방통위 위원장 쫓아내기 위한 법을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런 모양새는 앞으로 그런 정권 때마다 이런 또 이상한 법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임기 정해져 있는 그런 기관장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쫓아내는 그 모습이 대한민국 국격이나 또 국민 정서상 이게 맞는 정치적 행위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상당한 그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저 야당에서는 저렇게 이런 주장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뭐 사실 그런 주장을 민주당이 배척하기에는 이번 개정 내용이 약간 부실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한 두 가지가 핵심인데 하나는 네. 방심위원장을 이제 정무직으로 해서 이제 탄핵할 수 있거나 이제 바꿔줬다는 거 하나 하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방통위 구성을 5인 체계에서 7인 체계로 바꾼 거. 그거 말고는 없다 이런 얘기들이 뭐 일정 정도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진숙 위원장 내쫓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했는데 좀 더 이
방송통신과 관련된 법 체계를 개편하는데 깊은 고민이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쉬움은 있어요. 사실 이게 그 고민이 안 된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이미 저도 그때 그 국회에서 이 언론개혁특위위원장도 했고 제가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지금 거의 60년 이상 우리 신문법하고 방송법으로 분리돼 있거든요. 근데 신문하고 방송이 분리되는 거 이제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신문법, 방송법을 합쳐서 미디어법으로 일원화하고 그러니까 지금 신문은 그러다 보니까 신문법에 의해서 문광희가 관장하고 있고요. 문화관광부하고 문광희가. 그래서 네. 방송은 그 방송통신위원회하고 그다음에 국회 과방위가 그렇죠.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됩니다. 지금 보면 예를 들면 언론사, 신문사라고 해도 다 유튜브 방송까지 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이거를 미디어법으로 통합 개편해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 맞게 하나는 언론의 어떤 그 공정성, 정책 중립 이런 쪽에 그 포인트를 맞추고 또 하나는 미디어 산업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다뤄져야 되고 또 끝으로는 개인 방송, SNS, 그 소위 유튜브 방송에 이런 게 늘어나면서 개인 방송에 대한 어떤 언론사로서의 어떤 그 책임과 규제를 어떻게 할 건가 이런 문제들을 사실 심도 있게 다뤄서 법안을 바꿔야 돼요. 근데 그 법안에 대한 다루지를 않은 상태에서 하나도 그 바뀌지 않고 하다 보니까 네. 이런 비판을 자초한 거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이거는 조금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중요한 화두를 또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환경은 이미 바뀐 지가 오랜데 네. 법이 너무 오래된 낡은 옷을 입고 그렇습니다. 있어가지고 뭐 네. 예를 들면 신문사도 다 유튜브 방송 하고 있잖아요. 다 합니다. 방송사도 네, 그렇고요. 네, 네.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신문 뭐 예를 들면 뭐 조선일보, 한겨레 신문은 신문법으로 다루고 KBS 뭐 방송사들은 뭐 방송법으로 다루고 이거 의미가 없게 돼 있어요. 네네네. 어떻게 보면 여야가 국회에서 공동으로 특위를 하나 만들어서 법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토론을 하고 현 상황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예. 좀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논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래서 않을까. 이게 이런 네. 법들은 일방 통행식으로 일방 소통으로 어느 한 진영의 어떤 판단만 가지고 그러니까 방송법 뭐 이미 통과됐습니다. 방송 3법이라든지 이런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법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제 참 국민들 실생활에 아주 밀접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런 법들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이렇게 판단되어질 법이 아니죠. 네. 비록 이준석 방통위원장이 뭐 민당 입장에서 볼 때는 독특한 개성으로 캐릭터로 상당히 좀 문제가 많다 이렇게 판단할지 모르지만 그럴수록 뭐 그런 기구의 장이 더 국민적 어떤 그런 판단과 동의 속에서 이렇게 기구가 개편되고 그런 가운데 이 새롭게 만들어진 이런 정부 조직에 의해서 기존의 방통위원장은 그 자질이나 역량, 능력 측면에서 이런 분명히 문제가 있다. 국민 정서가 그렇게 공감이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뭐 아무리 지금 현재 방통위원장도 자동 면직되어서 승계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번 법안 자체는 이준석 방통위원장도 허점이 많은 그런 구멍이 뿜뻥 뚫려져 있는 그런 치저 법안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그런 연유죠. 그런데 이제 좀 이진숙 위원장이 사실 다 그동안 그 필리버스터 하고 또 법안이 가결될 때까지 계속 예.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큰데 예, 저는 사실은 이준석 위원장한테는 별로 이거에 대해서 그 뭔가 이렇게 그 동정이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이런 상황이 오는 데에는 이준석 위원장 책임이 제일 큽니다. 제가 그때 이준석 위원장 될 때 그 당시 원내대표도 하고 했기 때문에 여러 차례 방통위를 그렇게 운영해서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2인 체제에서 독단적인 결정을 마음대로 했었고 또 지금까지 상황을 끌어오다 보면 정치적으로 본인이 모르겠어요. 본인 다음에 대구시장 나가고 싶어서 저러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신의 정치적 이유 때문에 특정 공직을 활용하거나 이런 건 정말 잘못된 거죠. 저는 이렇게까지 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위해서 법을 바꿔가면서까지 이런 상황이 만들어진 것 자체에 대해서 이진숙 위원장은 뭐 치즈법이니 이런 얘기를 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이 상황에 그 문제를 일으켰는지 스스로 자성해야 돼요. 자성을 해야 된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본인 자신도 이번 결정을 갖다
뭐 정치적 숙청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준석 위원장이 이제 이 법이 공포 시행돼 버리면은 이제 헌법 소원이라든지 가처분 결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법률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제 이 논란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후임 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을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어떤 절차를 통해 가지고 또 새롭게 앉힐 것인가? 그런 기간 동안에 국민들은 엄청난 또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이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이준석 방통위 위원장이 자질과 역량, 능력 또 이런 부분이 새로운 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런 수장으로서의 자격에 일정 부분 문제가 있다. 이런 판단이 있다면 모르지만은 이걸 갖다가 물론 이분이 이제 방송통신위원회 이제 윤석열 정부 시절에 뭐 민당 입장에서는 야당 입장에서는 저렇게 방통위를 운영하는 게 맞나 엄청난 이제 공격의 또 대상이고 말정권이 바뀌면 제일 먼저 이런 부분부터 걷어낼 거라고 뭐 이미 각오는 했죠. 네. 그렇지만 방식을 이렇게 입법 행위를 통하면서까지 이렇게 할 거는 아니다 네. 이 이야기예요. 여기 마지막으로 지금 선법 소원을 제기하겠다는 게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공언을 했는데 뭐 가정입니다만 만약에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더 파장이 갈 거라고 보시는지. 네. 일단은 뭐 저 두 가지를 하겠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직을 물러나게 될 경우에는 그 가처분 신청을 하겠죠. 효력 정지.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법 자체가 위헌이냐 아니냐 여부.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그러니까 하나는 행정법원에서 가처분 신청을 받을지 안 받을지가 네. 첫 번째 결정이고 그런데 받아들여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입법 행위에 대해서는 국회의 자율성을 법원이 계속 인정해 왔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가처분 신청을 받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이제 그 헌법재판소의 판단 여부인데 그런 헌법재판소가 어떤 판단을 할지는 이제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헌법재판소가 그냥 뭐 저는 이제 신속하게 할 거로 봅니다. 이게 뭐 어떤 탄핵이나 이런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또 새로 구성되는 수장을 선출해야 되는 문제, 선임해야 되는 문제도 남겨져 있기 때문에 한 달에서 한 두 달 안으로 결정할 것으로 보고요. 그 안에 아마 정부는 그 결정 여부와 관계없이 후임자 선정 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대체로 후임자가 청문회까지 되고 임명되는 그 시점에서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날 것으로 생각되고 저는 큰 혼란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뭐 헌법소원이라든지 뭐 또 앞으로 뭐 이 가처분 또 이 결정에 대해서 뭐 그 판단은 이제 법원에서 할 거지만 네. 그건 뭐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과정이 앞으로 계속 논란을 빚어질 거예요. 지난번 MBC 사태 때도 또 그때도 경험을 했지만은 법원의 판단은 정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록 이준숙 방통위원장이 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못마땅한 그런 방통위 체제를 운영한 그런 수장으로 비춰질지 모르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또 그런 이제 또 당시 정치적으로 민당의 공세에 그렇게 맞설 수밖에 없었던 그런 환경과 여건이 있었던 부분이죠. 환경과 여건이 있었다. 네. 뭐 대구시장 출마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보를 그 보이고 부분은, 있다. 뭐 이런 그 얘기는 부분은 네. 계속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인석 방통이 이제 본인이 이제 대구시장 출마에 뜻이 없다고 했어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제 이 대응을 한 건데 자기는 방통위원장 내년 8월까지 임기 이어가겠다. 그 임기에 충실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내년 지방선거는 6월 달에 했어요. 그러면 준비하려면 최소한 6개월 전에는 또 그만둬야죠. 그러니까 올 연말에는 사실상 방통위원장 자리를 그만둬야 될 상황인데 내년에 대구시장이 뜻이 있다 그러면. 근데 자기는 내년 8월 임기까지 채우기 위해서 지금 투쟁하는 거다. 네. 싸우는 거다. 그런 사람인데 알겠습니다. 자꾸 민당 입장에서는 정치적 대구시장에 이렇게 포커스를 만드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서 그렇게 해석하지 않잖아요. 잘라달라는 얘기죠. 빨리 잘라주면 대구시장 출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네. 일단 3부에서는 여기까지 말씀 나눠보고요. 잠시 후 4부에서 품격 토론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워렌 버핏은 가치 투자, 필립 피셔는 성장주 투자, 피터 린치는 장기 투자. 방법은 달라도 목표는 하나. 성기영의 경제쇼가 성공의 길로 안내합니다. 깊이 있게, 명쾌하게, 지금 이 시대 경제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성기영의 경제쇼와 함께하십시오.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네, 사부 품격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핵심인데요. 여야가 첨예하게 맞붙은 쟁점인데 이 부분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김 대표님. 네. 그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된 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 법이 통과되니까 당장 전직 법무부 장관 그리고 검찰총장 이런 분들이 15분이 모여가지고 공동 입장문을 내고 강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그럴 정도로 이 헌법에 명시된 이 검찰을 폐지하는 것은 명백하게 위헌이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분들이 헌법 소원을 내겠다. 이런 이제 각오와 계리를 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겁니다. 역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에 비해서. 그럴 정도로 지금 현재 민주당하고 법 여건이 밀어붙인 이런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통과를 이거 이제 뭐 다수결로 그렇게 이제 뭐 수적 우위를 가지고 그대 입법 권력이 이렇게 완성은 했습니다만은 내년 9월 이제 검찰 시작한 지 78년 만에 문을 닫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이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 정부 조직법 개정 이 자체가 기존 헌법에는 검찰총장이 분명히 명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검찰이라는 이 기능 자체를 갖다가 헌법에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렇다면은 헌법 조항을 갖다가 이렇게 입법 법률 행위를 통해 가지고 이런 조직을 없애버리고 그 기능을 갖다 완전 분리해버리고 그거는 과연 그 헌법 정신에 이게 맞는 건지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검찰청을 폐지하는 이런 정부 조직법 개정은 위헌이기 때문에 철회돼야 된다는 그런 주장인데 그러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헌법이 검찰총장 임명과 그리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검찰청 폐지는 상권 분립과 그리고 법치주의를 침해하는 그런 위헌적 입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일정 부분. 그러니까 헌법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아무리 민주당 중심의 뭐 그런 입법국 권력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입법권 남용이지 뭐 어떤 게 뭐 정치적으로 입법권 남용이 되겠습니까? 위헌이다, 입법권 남용이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건데 홍 대표님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뭐 우선 그 검찰 조직이 이제 한 70년 만에 그 검찰청이 그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데 그렇다고 검사의 역할은 사라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헌법에 검사에 대해서는 기소는 검사가 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소청으로 전환돼서 거기서 소속돼 있는 검사들이 기소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헌법의 그 어떤 내용들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그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러면 검찰이란 조직이 헌법적 기관이냐 법률적 기관이냐 여기서 좀 그 견해가 엇갈리는 것 같아요. 대체로 지금 헌법기관이라고 할 때에는 뭐 예를 들면 행정부, 국회, 사법부 이런 건 명백하게 헌법기관이고 선관위나 또는 오부여인 할 때 그 저 선관위하고 그 또 헌법재판소 이렇게 포함시키지 않습니까? 네. 또 감사원도 헌법기관이라고 네. 얘기하고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대체로 그 헌법기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 조직의 구성, 그 다음에 운영 체계에 대해서 헌법에서 어느 정도 예를 들면 어떻게 구성하고 어떻게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기재돼 있거든요, 쭉.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걸 헌법기관이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얘기고, 다만 지금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헌법적 입장을 받아보지는 못했어요. 그 검찰총장이라는 이름이 나오긴 합니다. 네. 그래서 헌법에 기재돼 있기 때문에 검찰총장이 기재돼 있기 때문에 그 검찰청 자체도 그 헌법기관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고, 네. 그런 운영 체계에 대해서 기재돼 있지 않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아니고 그건 별도의 검찰조직법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검찰조직법에서 명시돼 있기 때문에 이것은 법률적 기관이다 이런 것이 민주당과 또 일반 또 그 한쪽 법조계의 해석이고,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은 다른 해석을 하는데, 뭐 예상했던 대로 이 문제는 뭐 그 아마 기존의 검사 출신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직 검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 헌법 소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헌법에서 판단을 받아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헌법 소원을 한 거고 예상했던 문제이기 때문에 네네. 저는 다만 헌법재판소에서 지금까지 통상적으로 그 입법에 대한 존중을 해왔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보는데, 모르겠습니다.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시 큰 여러 가지 혼란이 있는데, 검찰청이 내년 이제 9월에 공소청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 이전까지 정부 여당이 좀 더 꼼꼼하게 준비를 잘해서 국민적 피해나 또는 이로 인한 어떤 그 수사 부실 이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를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장애 집회 얘기를 좀 넘어가 볼게요. 이제 일단락은 된 것 같습니다. 지난 일요일로 해서 지금 대구에 이어서 서울에서도 이제 장애 집회를 열었는데, 어제 장애 집회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장애 집회가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죠. 이제 뭐 이재명 그 정부를 끝장내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장도영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글쎄 이게 국민적 그 눈높이에 맞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갈수록 그 윤석열 대통령 윤호겐도 곳곳에 주장하고 그런 그 소위 그 극우 그 강성 아스팔트 우파 세력들이 거의 결합해서 뭐 집회 규모를 봐도 그렇고 당원들이나 아스팔트 우파 외에는 별다른 일반 국민들의 호응도는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첫 번째는 현재 국민의힘이 그 민주당이 무슨 입법 독재다, 뭐 나치 히틀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국회 그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입법기관인 국회에 군대를 보낸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고 복원하는 게 그러면 그 민주주의에 맞느냐, 이런 일반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국 국민들은 지금 현재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미 통상 문제도 간단치 않고 국가적 위기, 경제 문제가 선미 경제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부 여당이 1차적으로 책임이 있지만, 야당 역시 이런 문제를 외면한 채 그 야외로 나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장외로 나가는 게 무슨 효과가 있을 거며, 끝으로 한 가지 더 지적하면, 과거 장애 투쟁의 효과를 볼 때는요, 언론이 국가 권력이 장악돼 있을 때, 그리고 또는 그 자신의 뜻을 야당이 주장하기 어려울 때 하는데, 요즘은 언론이 국가의 정부에 장악돼 있는 것도 아니고 SNS나 유튜브 등을 통해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사를 국민에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장애 집회라는 거, 그 국민이 야당의 뜻을 몰라서 그 정부를 비판 못한다, 이런 시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김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제 국민의힘 서울 집회를 두고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상당히 인색한 참여 범위를 가지고 참여 숫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다. 그런데 항상 이제 경찰 추정은 늘 야당의 어떤 그런 집회 뭐 시위라든지 그런 행사에 대해서는 상당히 인색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의힘 추정은 어제 뭐 15만 명으로 추정하지만 실질적으로 뭐 어제 뭐 영상으로 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교통 통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긴 그런 꼬리를 물 정도로 참여 범위는 컸었습니다. 저는 앞에서 이제 논의를 한 이 검찰 제도 개편 같은 경우도, 이게 저도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비춰졌던 그런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 인식, 이거 반드시 뜯어고치고 바로잡아야 된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고요. 그렇지만 그럴수록 이거는 그 거대 입법 권력 민주당 중심의 어떤 단독적인 어떤 그런 검찰 개혁의 어떤
방향 이거는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 검찰총장이라든지 또 법무부 장관 그분들이 이제 위헌 즉각 처리해라 그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헌법소원 이제 권한쟁의 뭐 이런 위헌법률 심판 이런 걸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대 쟁점은 이제 검찰청 폐지와 또 검사의 수사권 박탈 이 자체가 위헌인지, 즉 검찰청 존치와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이 보장받는지 이런 부분에 이제 판단이 이제 나와야 될 건데, 뭐 그걸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하여튼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국회가 이제 거대 입법 관련 민주당 중심으로 이게 뭐 일방통행식 사실상 정치 행위를 거듭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현재 입장으로서는 방법이 없죠. 사실상 국민을 등에 업고 이런 야당, 집권 여당의 폭주라든지 또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에 대한 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목소리를 전달하는 그런 자리를 이제 대구에 있어서 뭐 이제 서울까지 마침 마당이니까 이제는 좀 숨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숨고르기를 해서 네. 이제 국정조사 특히 정기국회를 통해서 네네. 뭐 이런 여러 가지 국정 운영의 난벽성이라든지 앞으로 문제점을 더 차별화된 그런 처절함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야당의 모습이 일단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말씀하신 숨고르기 직전에 한 가지가 더 남아 있죠. 내일 그 대법원장 청문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역시 예상대로 나오지 않겠다는 뜻을 의견서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러면 이제 또 대법관들도 나오지 않겠다고 또 밝혔고, 그럼 내일 청문회 어떻게 열릴지, 그리고 이 청문회에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한덕수 전 총리와의 비밀 회동설 등 국민적 의혹을 사죄할 마지막 기회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청문회가 어떻게 흘러갈 건지, 혹시 만에 하나라도 대법원장이 이때 이건 만에 하나도 안 될 것 같습니다, 출석을 하겠다고 번복할 가능성이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절대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절대 그럴 일은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지난번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를 준비하는 그런 어떤 국회 법사위 소집을 추미애 위원장이 해놓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 중간에 또 이렇게 대법원장 조희대 청문회를 갖다 개최하겠다. 그것도 이제 민주당 중심으로 이렇게 이제 가결을 해버렸지 않습니까? 이거야말로 이제 사법부의 수장인 조희대 대법원장을 갖다 국회를 청문회장으로 부를 수는 있겠죠. 예? 그렇지만은 그렇게 되면은 상권 분립에 근본적으로 사법부에 누가 독립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한민국으로 지금 비춰지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섣부른 정치적 행위를 통해 가지고 저는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특히 지금 간세 협상을 가지고 지금 엄청난 위기를 맞고 있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공론 분열과 이런 정치적 불안정한 어떤 상태가 앞으로 대외 안보적인 측면에서 어떤 도움이 될 건지, 이게 집권당이 지금 현재 고민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집권당은 지금 당정 관계를 통해서 국정 운영의 한 축인 만큼 상권 분립된 이런 대한민국에서 그런 사법부의 수장을 갖다 국회로 지금까지 헌정 역사상 그런 적이 단 한 차례도 없는데 이런 몰지각한 행위를 하는 게 국민 정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그러면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뭐 전 세계 시각은 인식은 어떤 건지 이런 거 전혀 고민 없이, 이거는 야당 시절에 민주당이 이런 행위를 하는 거 가지고는 국민들의 애만큼 넘어갈 수도 있지만 지금은 민주당은 집권당이에요. 집권당은 집권당으로서의 그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어떤 그런 인식과 사고를 가지고 이런 정치적 행위를 해야지 말이야. 사실은 모르겠어요. 민주당 당선 지지층을 위해서. 말씀도 한번 들어보시죠. 네. 예, 아마 그 대법원장을 포함해서 직위원 법관, 네. 그 판사, 그다음에 뭐 법원행정처장 또 다른 대법관 모두 출석하지 않는 것으로 지금 통보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저는 그 국회법이나 이런 절차에 따라서 부르는 것은 뭐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데, 어쨌든 대법원장을 부를 때에는 그만한 뚜렷한 그 사안을, 국민적 공감대를 민주당이 좀 만들어내는 작업이 필요했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게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이제 민주당 의원 몇 분한테 했는데,
큰 그 대어를 낚으려면 그물을 크게 쳐서 이렇게 잡아내야지 낚싯대로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힐 거다. 낚싯대가 부러지거나 그런 측면에서 대법원장이 이 그 국회에 출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국민적 공감대나 이걸 잘 빌드업을 해서 만들어 가가지고 해야 되는데 저는 그 과정에서 조금 아쉬움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자, 그러면 앞으로 대법원장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문제가 남아요. 고발할 건지. 그러니까요. 예, 불출석했다는. 그리고 또 뭐 일부 얘기는 뭐 법원을 방문하겠다 대법원을 네, 그런 말도 얘기도 나오죠. 나오고 예. 이 두 가지 정도인데 글쎄요. 제가 뭐 아니면 청문회를 다시 하겠다든지. 근데 이게 참 난감하게 됐어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도리어 안 한만 못한 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네. 그럼 이제 고발에 따른 어떤 그 명분이 뭔가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어쨌든 내일 청문회가 열리면 그렇다면 대법원장이 출석 안 한 것만큼 민주당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내용들이 그러니까. 나와야 되죠. 그거를 내일은 그 문제 그러면 민주당이 그 자리에서 그 진전된 의혹의 일부를 그 근거를 좀 제시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게 참 많은데 저희가 방송 시간 항상 예. 한계가 있어서요. 네, 오늘은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원내대표,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8시 45분입니다. 날씨 정보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은 대부분 20도를 밑돌며 서늘한데요. 한낮에는 조금 덥게 느껴질 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광주 25도, 대구와 제주 26도, 부산 27도 등으로 어제보다 1도에서 4도 정도 높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지만 아침까지 강원 영동과 충남, 전라도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한편 늦은 오후 한때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북부, 경북 북동 산지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은 낮부터 저녁 사이에 수도권을 비롯한 중서부 지역과 경북 지역에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6도입니다. 날씨 정보 송소진입니다. 미국 프로축구 LAFC의 손흥민이 세인트루이스전에서 2골을 보태면서 4경기 연속골을 기록했습니다. 스포츠로 활기차게 한 주를 여는 스포츠 먼데이 KBS 김한수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리 손흥민 선수 참 대단해요. 어제 리그 4경기 연속 골을 넣었는데 이른바 흥부 듀오 부안가와 함께 신기록도 세웠네요. 네, 뭐 한 선수를 바꿨을 뿐인데 팀이 이렇게 정말 잘 나갈 줄은 글쎄요. 선택하신 분도 아셨을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어제 원정 경기 사실은 앞선 3경기에서 두 선수가 4골씩을 기록했기 때문에 두 선수를 막기 위해서 아무리 저희가 약한 팀이 됐다고 해도 막으려고 굉장히 견제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부안가 선수한테 선제골 내주고 전반 종료 직전에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고 후반전에도 후반 15분 정도 되는 상황에서 2골을 넣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트트릭 하는 거 아니야? 그런 기대까지. 그렇죠. 나머지 30분 동안은 손흥민의 발끝에 공이 걸리면 이거 들어가는 거 아니야? 이거 보다가 다 흥분들을 하셨을 거예요. 여러 차례 기회가 있었는데 기회는 좀 날렸거든요. 근데 팀의 3대0 승리를 이끌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경기 연속골. 경기 나가면 손흥민은 응당 골을 넣는 선수가 돼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록이 막 팡팡 터졌어요. 일단 부안가 선수가 23호 골을 터뜨렸거든요. 네. 지금 그 메이저리그 사커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는 마이애미의 메시 선수예요. 24골. 그러니까 한 골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안가 선수는 손흥민 선수가 합류하면서 나도 득점 왕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요. 이 선수가 지난주에 3골을 못해서 왜 지난주에 그랬었잖아요. 그 흥부듀오 기록 행진에 계속 도움이 될 거냐. 근데 이제 97골이 돼서 LAFC에선 가장 많은 골을 넣은 선수가 됐습니다. 칼로스 선수를 벨라 선수를 제치고 가장 많은 골을 냈고요. 부안가 손흥민 부안가 선수가 3경기 연속 해트트릭 한 것도 메이저리그 가장 처음 나온 기록인데다가 스트라이커 2명이 연속 경기 동안 몇 골을 넣었냐 이 기록도 6경기에서 17골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그 기록이 지난 5월달에 내슈빌에서 이제 샘 서리지 선수하고 하니 무크타르라는 선수가 10경기에서 15골을 합작했거든요. 그런데 불과 6경기 만에 17골 합작해서 기록이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그 선수들이 잘하니까 득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감독. 아, 감독. 네, 첼렌돌로 감독이 네네. 그 MLS에 와서 통산 100승을 기록했습니다. 뭐 만약에 이번 손흥민 선수가 없고 그동안 좀 지지부진했다면 이번 시즌에 이루지 못하고 다음 시즌으로 갈 수 있는 기록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관록을 나타내는 100승을 가진 이제 감독이 됐고요. 네.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같은 경기에서 치른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정상빈 선수가 선발 네. 출전했는데 네네. 이제 오늘 국가대표 지난번에도 한번 발탁이 됐고 네네네. 국가대표 선발을 앞두고 있으니까 한 골 정도 넣어줬으면 홍명보 감독의 시선을 확 끌어잡아서 대표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을 텐데 그 점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요새 축구 얘기가 그냥 듣기만 해도 신나는 소식이 많아요. 네. 홍명보 감독이 브라질, 파라과이 평가전에 출전한 국가대표 명단 오늘 오후에 발표하죠. 네. 그냥 2시쯤으로 좀 예정이 돼 있는데 네. 10일 날은 브라질 그리고 14일은 파라과이를 상대로 북중미 월드컵 이제 평가전을 치르게 됩니다. 네네. 뭐 브라질은 뭐 말을 할 필요가 없는 지금 뭐 피파 랭킹 6위가 돼 있지만 사실상 뭐 1위나 다름없는 팀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파라과이 37위긴 한데 굉장히 요즘 탄력을 받고 있는 팀입니다. 지난 이제 미국과 멕시코 평가전을 기억해 보시면 미국은 이겼는데 멕시코한테 2대2 비겼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좀 중남미 팀이 생각보다 이제 쉽지 않은 상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홍명보 감독의 입장에서는 대비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요즘 뭐 손흥민 선수 잘 넣고 있고 이강인 선수 활약 괜찮고 또 마인츠의 이재성이라든가 뭐 페에노르트의 황인범 또 미트윌란의 조규성 선수까지 부상에서 회복되고 있어서 사실 대표팀 선발하는 입장에서는 이 선수들을 다 카드가 많네요. 네, 카드가 늘어서 괜찮긴 하죠. 근데 조금 아쉬운 건 이제 박용우 선수가 무릎 부상으로 시즌은 아웃되는 상황이라서 조금 부담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황인범 선수나 조규성 선수가 완벽한 몸 상태이냐를 대표팀 감독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내년 북중미 월드컵에 쓰는 게 훨씬 좋은데 평가전에 써서 잘못 부상이 재발되거나 하게 되면 전력의 로스가 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지난번에 왜 그 카스트로프라고 해서 독일계 선수. 네. 근데 이 선수가 리그에서 골도 넣고 나름대로 이제 탄탄히 자리를 굳혀가는 모습이거든요. 네. 이 선수를 다시 발탁할지도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6일날 소집 훈련을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네. 이제 일부 리그 경기를 치르는 선수는 그 다음 날 올 것으로 보이고요. 전체적으로 이번 경기에서 자신감을 가진다면 12월 본선 조추첨 여부에 따라서 굉장히 잘 풀어갈 수 있는 실마리들을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손흥민 선수 아까 이제 자기 소속팀에서 기록을 내고 있는데 대표팀에서도 지금 A매치 136경기에 출전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질 경기에 출전하게 되면 137경기 역대 가장 많은 차범근 홍명보 감독을 제끼고 가장 많은 출전한 그런 선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기록도 되고 대표팀에도 도움이 되고 또 소속팀에도 도움이 되고 굉장히 뭐 몸이 하나인데 세 개가 돼서 다만 부상 당하지 않도록 부상은 그렇죠. 언제 어디서 어떻게 나타날지 모르잖아요. 네, 그것만 잘 피하면 될 것 같다 이런 네. 생각이 드네요. 축구 얘기 계속 이어갈게요. 트럼프 대통령 우리가 스포츠에서도 트럼프 대통령 얘기를 합니다. 드디어. 네. 내년 북중미 월드컵 일부 개최 도시를 바꿀 수 있다라고 언급해서 파장이 일고 있다고요. 네, 뭐 웬간한 그냥 보통 이런 얘기들은 많이 나오는데 BBC에서 정식 보도를 했기 때문에 눈여겨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유는 안전입니다. 안전상의 이유로 개최지나 경기 수를 바꿀 수 있다 이렇게 직접 언급을 했는데 사실 미국에서는 무려 78경기가 열리고요. 11곳에서 경기가 개최됩니다. 네. 그런데 꼭 집어서 본인의 이제 그 정치적 성향이라든가 한마디로 본인의 정책에 약간 반기를 든 샌프란시스코와 시애틀에 있는 경기를 샌프란시스코 시애틀이요. 네, 바꿀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냈는데 네. 사실 이런 경기 일정 변경은 피파가 관장을 하지만 월드컵 태스크포스의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그러니까 개최국에서 태스크포스의 의견을 과연 국제연맹에서 받지 않을 수 있냐. 그래서 만약에 진짜 심각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을 하게 되면 뭐 바꾸진 않더라도 최소한 귀 기울여 들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12월 6일 날 이제 워싱턴 DC에서 조추첨을 하게 되는데요. 그 조추첨 하기 전까지는 계속 이야기를 할 것 같고, 근데 표현이 너무 좀 약간 스포츠 팬들이 듣기에는 그러게요. 좀 어색합니다.
저기 특정 지역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는 급진 좌파 미치광이들이 운영하는 도시. 근데 이런 도시에서 안전하게 치를 수 있냐 이렇게 네네. 해버리니까 좀 무섭기는 합니다. 네. 아니 그 피파 그 태스크포스 위원장은 원래 그 개최국의 대통령이 합니까? 사실 개최국 보통 조직위원회 위원장들은 체육부 장관이나 특정인들을 포함하게 되는데요. 네. 이번에는 아마 세 나라에서 개최해서 그런지 태스크포스라는 별도의 조직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예. 아무래도 가장 많은 경기를 진행하는 미국의 수장이 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이례적으로 들립니다. 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야구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프로야구 선두 LG가 정규리그 1위 달성 9분 응선 넘었네요. 네, 이제 한 경기만 이기거나 비기면 사실 정규리그 우승을 확정짓습니다. 지난 토요일이죠. 이제 한화의 차세대 에이스라고 하는 문동주 선수를 1회에 6점을 내면서 다부지게 두들겨가지고 9대1 승리를 거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LG 하고 한화 입장에서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좀 놓쳐서 아쉬운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야구 팬들 사이에서 올 시즌 가장 강했던 한화가 그러니까요. 너무나 무기력해 보인다. 정말 야구 모른다 이런 표현 들었었는데 사실 LG도 지난 수요일 경기 보면 선두 같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연속해서 그 4사구 그러니까 볼넷과 몸에 맞는 볼 7개를 내주면서 밀어내기 6점을 내줬거든요. 프로야구 새로운 신기록 선두를 달리고 있는 팀이 마운드가 무너져서 이런 기록을 내줬어요. 1위인데도 그렇게 경기가 또 할 수가 있군요. 네. 단체 경기다 보니까 안 풀리면 예. 안 풀리면 이렇게까지 흔히 말하는 모든 마가 한꺼번에 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제 또 롯데 많은 팬들 좀 실망하셨을 텐데 어제 두산에 지면서 이제 롯데는 기아와 함께 이번 가을 야구에 참가할 수 없는 게 결정이 돼서 정말 아쉬운 것은 엘로끼의 경기는 평생 보지 못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또 야구도 계속 바뀌더라고요. 네. 알 수 없는 거죠. 네. 마지막으로 오타니 선수 얘기 한번 정리해주고 시간상 그렇게 마무리가 돼야 사실 될 것 그 같습니다. 오타니 선수가 지난 수요일 경기 애리조나 경기하면서 처음 6이닝을 소화했어요. 투수로서. 네.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퀄러티 스타트로 한 점도 내주지 않고 4대 0으로 앞선 상황에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데이비 감독 그 LA 감독 같은 경우에는 데이브 로버트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를 지금 홈런 경쟁이 펼치고 있는데 홈런보다 차라리 와일드카드 우리로 치면 가을 야구 시작에 선발 투수나 마무리 투수로 쓰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오타니 선수가 선발 투수로 나와서 가을 야구를 시작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제 손흥민 선수를 선택해서 LAFC가 잘 나가는 것처럼 LA 다저스가 정말 모든 메이저리그의 모든 시선을 끌고 이번 가을 야구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KBS 김한수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9월 29일 월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소현정이었고요. 내일 아침 7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